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S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J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는데 0.5%에서 0.75%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물론 물가하고 엔화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올해 1월입니다. 이제 11월 말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는데 최근까지도 물가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 게다가 내년에는 춘투, 임금 인상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화는 최근에 달러당 154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에 157엔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엔화를 방지하고 또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는 BOJ의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타카이치의 사나이짐에 따라서 네네. 이제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미연에 좀 어떻게 차단하는 물가를 차단하는 사전적인 그런 예방 차원의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우에다 총재는 이번 금융정책 결정 회합이죠. 금리를 0.75%로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향후 물가와 네.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지표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간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BOJ의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나 아니면 최저금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데요. 일단 일본의 재정 적자 수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게다가 물가를 한 번에 이렇게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진행 중이나 인상 속도는 느릴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금리는 내년에 현재 0.75%에서 한두 차례 정도 최소 한 차례 많이 인상이 된다면 두 차례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카이치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재정 확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하면 제2의 아베노믹스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취임 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큽니다. 엔화 약세를 비롯해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일본 경제 내년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본의 경제도 사실상 지금 최근까지 노령화, 게다가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고착화되는 그런 여러 네. 가지 성장 정체의 국면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제2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나이노믹스 타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급의 재정 부양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1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최대급의 규모인데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미래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적 부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양책은 엔저를 더 심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 그래도 일본의
재정 부채는 정부의 GDP의 약 250%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OECD 내부에서 거의 1위입니다. 이렇게 높은 재정 부채 수준을 더욱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지금 엔화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157달러당 157엔을 지금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 문제점은 지금 일본의 국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지금 10년물 JGB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6%에서 현재 지금 2%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본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재정 악화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재정, 일본 경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도 보도록 하죠. 미국의 11월 CPI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관세발 타격이 없다. 물가가 생각보다도 견조하게 나오니까 이게 진짜 맞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고요. 실제로 주거비 부분 반영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의 물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표였어요. 왜 그러냐면 셧다운이 있지 않았습니까? 셧다운 이후에 사실상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 이런 어떻게 물가에 대한 그 주거비 부분은 실사가 아닌 추정치로 이렇게 넣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물가가 2021년 이후에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1월 근원 CPI 상승률이 2.6%죠.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물가가 낮아져서 좋겠다 이러한 안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금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지금 중요한 지금 지표가 되는 CPI가 이것이 맞는 숫자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숫자로 나올 경우에는 12월이나 1월 물가지수가 오히려 굉장히 확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과 연준은 굉장히 고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네, CPI를 두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고용 둔화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단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당연히. 네, 미국의 소매 판매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소매 판매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뭐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성장률도 조금 낮아지는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물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 변동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호조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1월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것이 2.6%, 2.7%의 물가가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12월 물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CPI 둔화가 소비 위축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12월 달에 가서 실제적으로 실사에 의한 그러한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셧다운으로 인해서 수치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물가 지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 자체는 점차적으로 둔화세에 접어들었고 내년은 물가와 실업률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까요? 네,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12월 FOMC 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S&P 그 미국 경제 전망 요약을 보시면 GDP 성장률이 오히려 대폭 상향됐어요. 9월 달에는 1.8%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달은 2.3%, 0.5%포인트나 올라갔고요. 그죠? 그리고 근원 PCE 물가도요. 지금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6%에서 2.5%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용 시장도 4.4%로 실업률이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본다면은 연준의 전망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틀리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 물가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근원 PCE가 2%로 떨어지는 시기는 내년도 아니고요.
28년에 가서야 2%의 타겟 물가를 이렇게 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아직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관세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민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고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를 넘어서 2026년은 연착륙의 시기다. 네. 경제 연착륙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은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두 차례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바뀌겠지만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도에 두 회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반면에 적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결례가 엇갈리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내년 2026년 상반기에 친트럼프 인사가 파월 의장의 후임에 이렇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세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높을 것이다. 게다가 고용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연준의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있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연준의 SRF죠. 레포를 본다면 레포 잔액이 월말마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신호로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단기 유동성을 갖다 일시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일방편에 불과하고요. 예전에 QT 긴축을 할 때 금액보다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면 연준은 크게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연준 의장 자리에 친트럼프 인사가 앉게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ECB 정책도 있었죠.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ECB 역시 내년이죠. 2026년에는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6월이죠. 6월부터 2025년 6월, 1년 동안 8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연준도 그렇고요. ECB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년에 금리 정책 결정 회의를 8번을 엽니다. 그러니까 8번 인하를 했다는 것은 모든 회의에서 인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2025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약세입니다. 유로가 강세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그 독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슈나벨 이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ECB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가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유럽은 금리를 동결하고 반면에 일본은 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엇갈린 흐름 속에서 달러 가치 전망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내년에 달러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통화의 가치에 있어서는 금리 차이예요. 각국의 금리 차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CB,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기초한다면 앞으로 달러와 달러에 대비한 유로와 엔화는 가치가 조금씩 더 평가 절상, 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이 두 통화에 대해서 약간 약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덱스 중에 하나인 달러 인덱스를 본다면 네. 달러 인덱스의 가중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7%가 넘습니다. 게다가 엔화가 차지하는 가중치도 13%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화와 엔화 두 개의 통화의 가중치를 합하면 70%가 넘기 때문에 이 두 통화의 가중치가 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강세 효과에 따라서 달러는 소폭 이렇게 약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두 나라의 성장률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아직도 소폭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아주 강하게 변동하지는 않겠고요. 소폭 약세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잡히지가 않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임시 금통위도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은 배경과 함께 앞으로 1,500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본부장님? 굉장히 어려운 네. 이슈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한다는 거가 요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매우 조심스러운데 1,500원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이렇게 가장 뭐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금리 차이에서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금리 차이를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2022년 7월부터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약 2.5년 이상, 약 3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역대 최장기간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 역전이 해소가 될 기미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달러 대비의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원화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원화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니까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일명 서학개미라든가 이렇게 외국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이것을 갖다 해결해야 될 그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고환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원화 자산의 매력을 더 상승시키고 재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단기 국채 매입도 시행 중인데 유동성의 효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워낙에 올해 내내 미증시 상승이 뚜렷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증시의 흐름과 함께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아까 네. 뭐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경기 사이클은 매우 아주 좋은 그러한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 지금 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연착륙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호황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투자 관점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최근에 반도체로 인한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주식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섹터 분야에 이렇게 국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섹터별로 이렇게 잘 분류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그 연준의 지금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많이 변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밸런스 시트를 본다면 최대 몇 년 전 9조 달러까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러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6.5조 달러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연준이 빨아들인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증시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상황을 요구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AI는 장기적인 혁신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험 자산 비중은 조금 줄이되 네. 앞으로 소프트 랜딩에 뭐 준비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증 씨와 함께 자산 배분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연말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함께 내년도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내년도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9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뭐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천에 이렇게 안착을 했지만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아직도 유효하다. 단 예전 같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국면은 이렇게 상상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국내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변종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